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초강력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27 대책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왔죠? 이게 규제 중에서 수요를 억누르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이 627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627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도 매수 수요가 7주 만에 뚝 떨어졌다. 이게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이게 7월 4일자 기사니까요. 627 대책 이후에 일주일치를 조사해봤더니 수요가 뚝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대출 규제가 먹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한번 보죠. 일단 이번 627 대책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정부 규제가 임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장 강력한 대책인데 그것까지는 사실 재산권 침해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다수가 예상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대출 규제밖에 없다. 대출 규제가 나오리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나 시점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루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규제가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엄격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시행 시점입니다. 627 대책인데 6월 28일에 시행된 거예요. 6월 28일은 토요일이고 대출과 연관 있는 은행은 휴무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월요일부터 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바로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규제가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말 2일간 막차 계약이 폭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는 월요일날 시작하더라도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6월 28일, 9일 이틀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627 대책이 6월 28일 시행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이제 규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번 규제는 전격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이번 규제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 핵심 내용은 뭐냐? 다 알겠지만 6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서 담보대출 이것까지만 허용되죠. 그러니까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강화된 DSR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어차피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상단 금액을 그냥 6억으로 고정함으로써 스트레스 DSR 규제가 무색해질 정도로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LTV, DTI, DSR이 무관해졌어요. 왜냐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소득자들이 DSR 한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강남 아파트나 한강벨트 아파트의 집값을 끌어올렸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출 규제라고 보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원인 진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최근에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기보다는 고소득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다는데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갭 투자를 막는 데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대출을 막는 데 중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남 3구랑 한강벨트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고소득자가 대출로 가능한 아파트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 위주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2019년, 20년 그때쯤에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이제 갭이 적게 되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강세장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약세장에서 강남 3구랑 한강벨트까지 인기 지역에서만 폭등한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도 여기에 맞춘 걸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요 대출 규제 내용은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하로 담보대출이 막히게 됐다. 6억 원이면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250에서 300 사이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상의 원리금 부담하지 않게끔 가계대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 대출을 받아놓고 이제 전입을 하지 않는 세를 주는 그런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주담대를 받을 때는 6개월 내 전입하도록. 2주택 이상은 아예 그냥 주담대가 안 나오게 막았습니다. 1주택자만 이제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거죠.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할 때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건만 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이게 이제 그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생활안정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은 겁니다. 다주택자는. 그 다음에 1주택자는 필요한 경우에 허용은 하지만 최대 1억 원으로 상향을 정해버렸다. 이것도 대출 규제죠. 주담대 만기가 예전에 40년짜리 있고 이러면은 그 원리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DSR 한도에서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대출받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다. 실제 이게 30년 동안 갚느냐 40년 동안 갚느냐 다 갚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DSR과 연관이 있습니다. DSR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30년으로 줄인 거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거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갭투자하는 그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죠. 현금이 있는 임차인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임차인을 규제하는 그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갭투자 수요를 막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6번. 신용대출 한도가 원래 연소득의 2배까지도 됐었는데요. 연소득 한배, 그러니까 연소득 이내로만 한도가 제한된다. 1억의 연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용대출 한도가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담보대출은 아니지만 대출 규제에 속하는 겁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대출도 줄어드는 거죠.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전세대출 한도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정책자금 대출도 한도가 축소된다. 이거는 모든 지역에 시행됩니다. 앞에는 수도권 규제 대상의 지역이었는데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그 외에 은행과 정책대출의 총량을 감축한다. 생애 첫 대출은 LTV 80%에서 70% 줄이고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위에 보면 6월 28일 날 전격 시행되죠. 27일 날 만들었는데 발표했는데 28일 날 바로 시행하는 거. 그 중에 핵심은 이제 1번이죠. 1번.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2번 정도, 6번 정도 이런 게 뼈대가 있는 대출 규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과거랑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면 예전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는 없었어요. 그냥 DSR 때문에 한도가 설정된 것 뿐이지 그 금액을 한도를 정하지는 않았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이번 6억으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를 받았을 때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도록 했죠.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담대 최대 만기는 40년짜리가 있었는데 30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DSR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갭투자용으로 전세대출이 원래 제한이 없었는데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그런 거래에서 신규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갭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을 구하기 조금 힘든 거죠. 요즘에 그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금으로 전체 다 들고 들어오는 임차인보다는 조금씩은 다 전세금 대출을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라는 거고요. 이건 주의할 거는 이거는 6월 28일 이후에 전세 계약 기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6월 28일 전에 있었더라도 그 향후에 잔금 치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그 시점은 어차피 6월 28일이 넘는다면 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가늠합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LTV가 기존에는 60% 30%였죠.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지금은 다주택자는 아예 담보대출 안 나오게 막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가 80%는 70%로 바뀌고 1주택자는 생활안전자금 목적에 주담대가 없었는데 1억으로 한도가 생겼고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들어왔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내려갔는데 요거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나머지는 다 28일, 6월 28일로 시행되죠.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죠. 한강벨트는 이번에 수도권에 어차피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규제 지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는 거죠. 수도권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 진단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이런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출이 생기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행 시점 6월 2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6월 18일 전까지, 그러니까 발표는 6월 17일 했는데 6월 28일 전까지 계약서를 쓰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예외죠. 규제는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갭투자자 전세자금 대출 금지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갭투자 거래는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는데, 요거는 매매 계약서는 6월 27일 전에 썼지만 잔금일, 전세 임대차 계약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임차인은 현금으로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규제가 먹히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보면, 이번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억눌렀고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되진 않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그 최근의 아파트 폭등이 그 고가 아파트의 대출이 원인이 아니라 갭투자, 그러니까 전국적인 갭투자가 원인이었다면 이 대출 규제가 효과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갭투자는 어차피 대출 안 받는 투자잖아요. 그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후순위 대출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안 받는 갭투자인데, 이 갭투자는 대출과 무관한데 갭투자에만 타겟팅하는 정책이었다면 효과를 못 봤을 거죠. 근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갭투자가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와 똘똘한 채 현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이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니까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기 시장과 정부 간의 숨가쁜 속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그 6억 대출의 피난처를 찾아서 그 서울 전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다. 왜냐면 조금 싼 아파트는 대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그래서 강남 3구랑 한강벨트를 못 샀다고 해도 다른 지역을 차선지로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집값을 올리는 주체들은 처음부터 우량 입지 고가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못 산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풍선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가 먹히는 거죠. 현재는 전세가율이 낮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핵심은 이제 공급이죠, 공급. 이 공급 물량에 따른 전세 가격을 봐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감하게 돼 있어요. 선행지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빠르게 내지 못하면 전세 난이 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전세는 100% 실수요인데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맞물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이 없으면 전세 난이 오죠.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고,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전세가보다 기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갱신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빠르게 오르는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만약에 매매 가격이 현재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유지가 된다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이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이 줄어드니까 갭 투자 수요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출 규제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규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실수요자가 고가 대출을 일으키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만으로 부족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갭 투자를 억제하는.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도 DSR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도 DSR 규제를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627 대책에서 빠져있는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원금은 아니에요. 이자를 상환할 때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추가 수요 억제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3개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공급 대책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세 난이 오지 않고 전세가가 안정되겠죠.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주춤하게 되니까 매매 가격도 약세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공급 대책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때 갭 투자 수요가 합사하면서 이제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 수요와
공급 대책 간의 숨가쁜 속도는 예상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